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서운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그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어제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26215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뭐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일 뿐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지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자, 일단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응? 뭐야? 자, 바로 요 사진. 뭔가 피부에 이상이 생겼죠. 자, 바로 이것을 함부로 만진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6일째, 7일째, 8일째가. 한 번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아니 살짝 스치기만 해도 끔찍한 상처를 남기는 이것의 정체, 바로 꽃입니다. 꽃? 꽃이 저렇게 독이 있는 게 있어요? 처음 이 꽃의 정체를 두고 SNS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들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등산객들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건데요. 자, 이 무시무시한 괴담꽃의 정체, 바로 자이언트 하귀드라는 꽃입니다. 자, 이 꽃 약 2에서 6m까지 자라고요. 긴 꽃대 하얀 꽃잎들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 식물의 수액 속에 있는 퓨라노 큐머린이라는 성분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큰 수포와 화상, 그리고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무섭다. 이쁘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해외에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이언트 하귀들 때문에 피해가 넘쳐나고 있어서요. 일명 악마의 꽃으로 불리며 저 꽃만 따로 제거하는 전담반을 두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위험하네. 정말 절대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괴담은 한국까지 건너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퍼뜨린 겁니다. 실제로 국립수목원에 어디에서 자이언트 하귀들을 봤다, 확인해 주셔라 하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들이 일단 한국에서 발견된 꽃이거든요. 저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 당장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방역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서 외래 식물들에 대한 분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심은 하실 수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자이언트 하귀는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참고로 저 사진의 저 꽃은 약초로 널리 쓰이는 어수리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외래 어종 또 외래 식물들이 국내에 점점 퍼지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심이 간다면 곧바로 국공립수목원과 환경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밤 전 세계가 새해를 맞이하며 파티를 벌이고 있던 그때 리처드 크리스찬스는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도시 피닉스의 한 길거리에서 찍은 이 사진을 투척합니다. 뭐야? 어머, 뭔가 보이죠? 무조건 악마인데? 악마잖아. 영화에 나오는? 누가 봐도. 자, 크기도 여기서 한 3, 4m? 그게 뭐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무려 약 6만 번이 공유되면서 갑론을박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SNS상에서 숱한 논란이 일자 미국의 주요 매체 폭행 채널 USA 오늘 등에서는요, 형체 크기는 집채만 하고 또 날개와 머리가 있다는 기사를 실으며 앞다퉈 이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진을 올린 리처드가 갑자기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현재 이 사진의 정체는 더 큰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뭐지?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떠오른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일대에 나타났던 이 괴물체. 이게 나타났다고요? 피닉스에 찍힌 괴물체와 모습이 매우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 괴물체의 이름은 일명 모스맨, 나방맨이고요. 이 모스맨은 1966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묘지에서 처음 목격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 모스맨이 재앙의 불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7년 12월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실버 브릿지가 붕괴되면서 약 46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근데 이때 다리 위에 앉아있는 모스맨을 봤어요 라며 모스맨 목격자들 속속들이 나타났고요. 자, 참고로 2013년도에는요, 이 모스맨이 칠레에서 목격이 됐는데요. 약간 그 날개도 그냥 일반 생물체 날개라 보기에는 너무 좀 다릅니다, 모습이. 박쥐 같기도 하고. 자, 이 괴 생물체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착돼 칠레 언론에까지 소개되면서 혹시 곧 재앙이 닥치는 게 아니냐 라며 칠레가 발칵 뒤집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섭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아,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의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 제너레이션 K를 보면요, 한 신병이 배가 고픈 상사에게 사탕을 하나 주는데요. 이 사탕을 내미는 순간 가루가 되도록 까입니다. this vehicle again. 또 길가에 포장도 뜯지 않은 사탕이 한 무더기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미군들은 마치 지뢰라도 밟은 것처럼 경악을 금치 못하죠. 대체 저 사탕이 뭐길래 군인들이 저리도 떠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그 이유는 저 사탕이 미군용 식량에 들어있는 참땡 캔디의 저주인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참땡 캔디를 가지고 탑승 장비에 타면 그 탑승 장비는 어떤 이유로든지 반드시 부서진다. 두 번째, 참땡 캔디의 포장을 벗기는 순간 교전이 일어난다. 어머나. 끝으로 만약 임무 중 참땡 캔디를 먹으면 죽는다. 이 해병대원들 사이에서 이 괴담을 그냥 흘려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탕에 얽힌 풍문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전 당시 참땡 캔디를 먹으며 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헬기 잔해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 병장은 저주를 믿지 않고 임무 중 참땡 캔디를 먹었는데 소대원 8명이 전부 부상을 입었다. 등등 이 참땡 캔디에 얽힌 수많은 소문이 미 해병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요. 참고로 한 언론은 이라크전 당시 병사들이 저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땡 캔디를 먹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 이때 사탕을 먹었다고 인터뷰한 건 병장인데 나머지 병사들은 사탕을 몰래 버렸다는 소문도 같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괴담이 있고 네. 어차피 전투 식량 안에다 넣는 거는 이제 부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저주가 있고 작전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빼버리자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땡 캔디를 받았는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멀리 던져버리면 그 저주에서 벗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징크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안 뜯고 버리면은 안 좋은 일을 막는다고. 막는다. 미신을 막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네. 그냥 활용해보면 좋겠네요. 인도 케랄라주 칸누르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에 일제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피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피가 내린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가 아닌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의 액체였고요. 그렇게 약 15분 동안 내린 비는요, 마을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요, 저는 누군가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 집 마당에 뿌려놓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되어 내리는 거다 라며 블러드 레인이라 불리며 괴담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은요. 2012년 당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 전역에 약 2달 동안 집중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블러드 레인은 오직 케랄라주 칸누르 지역에만 내렸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을 내놨는데요. 먼저 인도 기상청은요, 당시 붉은 비의 원인이 사하라 사막에서 건너온 먼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모래에는 붉은 빛의 산화 철이 많이 포함돼 사막 먼지와 비가 섞여서 빨간 비가 내리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인도 열대식물연구원 측에서는요, 인도의 붉은 비에선 산화철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뒤 더 미스터리한 일은 인도의 코친 과학기술대학교 출신 물리학자 고드프리 루이스의 주장인데요. 이 붉은 비의 원인은 바로 새로운 생명체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와, 이건 더 무서워. 인도의 붉은 비를 검사한 결과 끊임없이 번식하는 의문의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머. 자,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황사를 뿌려도 죽지 않고 무려 315도씨에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지구상의 물질이 아닌 외계 물질이라는 주장입니다. 2010년 3월 중국 저장성 텐타이현의 한 작은 마을. 6살 소녀 차이 샤오한이 홀로 공중전화 박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손녀 차이 샤오한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이 목에 전화선이 감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 뭐라고요? 에? 저 누가 타살한 거네. 아, 뭐야? 일단은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이 샤오한을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나? 이후 사건은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 샤오한의 장례식이 있던 날 장례식장의 한 직원으로부터 차이 샤오한의 가족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한 달 새에 이 마을에서만 벌써 8명의 아이들이 떠났네요. 그런데 대체 왜 차이성 아이들만 죽은 걸까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성 가진 아이들은 그런 게 없었고 네. 차이 씨만. 이게 우연이 있는 거예요. 차이 샤오한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불과 2주 전인 2월 18일 함께 놀러 나갔던 5명의 사촌 남매가 돌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4일 만에 저수지 인근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요. 며칠 뒤 두 자매가 또다시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 샤오한의 죽음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작은 마을에서 무려 8명의 아이들이 연달아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차이성을 가진 아이들만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가 우리나라 뭐 김씨, 이씨, 박씨처럼 아주 흔한 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국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차이성을 가진 사람 본 적 있나요? 몇 명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미스터리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마을 사람들 역시 의문을 가지면서 차이성 어린이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있다라는 끔찍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9번째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괴소문까지 돌며 마을 사람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두려움은 엄청났죠. 특히 차이 씨 집인데 애가 있는 집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또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경찰 역시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어린이 연쇄 사망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뒤부터는 더 이상의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깝다. 뭔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만둔 게 아닐까. 그렇지. 중국의 작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차이성 연쇄살인 괴담. 8명의 아이들의 죽음은 정말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과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실입니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지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예요.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줬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별로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2019년 6월 그 메시지 봤어요? 무서워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진짜. 울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역 맘카페, SNS,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수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문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시죠. 길에서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손 선풍기를 준다면 받지 마세요. 선풍기에 환각제 처리가 돼 있어서 바로 쓰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교인이라는 사람이 손 선풍기에 환각제를 묻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람을 쐬려고 손 선풍기를 얼굴에 갖다 대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바로 그때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쓰러진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퍼지자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이 아니냐라는 무시무시한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장기 매매 조직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더우니까. 그럼 더운데 선풍기 좀 받죠. 너무 고맙지.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메시지와 함께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제로 손선풍기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네요. 더 무섭죠, 그러면.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나서서 손선풍기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선풍기 사건은 다행히 울산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명 손선풍기 납치 미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결국 도시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일하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야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이제.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얘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2005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한 인도 음식점 앞 귀가 찢어질 듯한 총탄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남자는 부동산 사업가 콘스탄틴 디슈리프.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 때문이 틀림없어 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는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불가리아의 M통신사의 전 CEO 블라디미르 그라시노프. 그가 이 전화번호를 갖게 된 지 7년 만인 2001년 4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라시노프가 황망하게 죽은 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주인공은 마피아 두목 콘스탄틴 디미트로프. 그런데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디미트로프는 그만 암살범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94년에 처음 이 번호가 나오고 10년 사이에 통신사 CEO부터 마피아 두목, 부동산 사업가까지 이 번호를 배당받은 세 사람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아니 그럼 뭐 지금도 이 번호는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아, 누가 걸어봤구나. 해외 블로그.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hang up and 그러니까 정말 저주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M통신사 측에서는 이 번호의 서비스 중단 이유를 두고요. 저희는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졌던 세 사람의 황망한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번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든 걸까요?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 뭐야?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의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뭐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의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매년 10월 찾아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축제 할로윈. 귀여운 괴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 아니 부모님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에 누군가 면도칼, 바늘 같은 위험한 물체를 넣는다는 것. 오, 이건 너무 나쁜 얘기인데? 너무 악랄하다. 심지어는 생명에 치명적인 독까지 묻혀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먹는 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로윈 괴담이 더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와, 실화였네. 100% 괴담은 아니었고. 1974년 미국 텍사스주 8살 꼬마 티모시는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하고 사탕 받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꼭 나눠 먹으렴. 티모시는 아빠가 준 사탕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티모시는 잔뜩 쌓인 사탕들을 마음껏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고만 티모시. 이후 경찰은 티모시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티모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탕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누가 청산가를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청산가리가 든 사탕은 아빠 로날드 오브라인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거를? 당시에 로널드는 10만 달러가 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이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야, 사람이냐? 약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그의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라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청나라 시절의 정원인 이화원 등 베이징의 중심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75번 버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이화원에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한 할머니가 375번 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청나라 시대 전통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전통 의상? 그리고 잠시 후 신혼부부들이 내렸고요. 얼마 뒤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에? 저 아닌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짜고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따졌지만 할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야. 못 봤지? 아까 그 3명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어. 버스 안에서 바람이 불자 3 남성의 옷이 펄럭였는데 그 순간 노인은 3 남성의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임을 알아채고 청년이라도 데리고 내리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청년과 노인이 탔던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버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 사라진 375번 버스가 종점인 베이징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버스 안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공안이 버스의 연료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야?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청년도 아마
같이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됐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저수지 안에 그 버스가 들어있지? 그게 완전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인가? 이게 바로 중국 4대 괴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누리꾼들은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375번 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도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음산해 보인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75번 버스 사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375번 버스 실종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괴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괴담의 근원을 확인해 보니 1998년경에 도시 전설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에피소드가 와전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중국인들의 퇴근길을 서늘하게 만든 375번 버스 괴담이었습니다.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선.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이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10년 만에 눈을 뜬 한 소녀. 그런데 소녀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본 것은 검은 그림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부터 소녀가 검은 그림자를 보는 날엔 꼭 누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급기야 소녀는 귀신을 보고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공포스러운데요? 무섭죠? 자, 이 내용은 죽음을 목격하는 비운의 소녀를 다룬 영화 2002년에 개봉한 이 아이의 줄거리입니다. 이거 나 진짜 무서웠어. 이거 무서워. 깜짝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 진짜? 아니, 그럼 이게 죽음을 본다는 게 실화라고요? 1989년 태국 북부 라곤이라는 마을에 링이라는 19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은 어느 날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낀 뒤부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기에 왜 하이힐이 버려져 있지? 어느 날 놀이터를 지나가던 중 피가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는데 다음 날 실제로 그 놀이터에서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익사하는 환영을 받는데 실제로 그날 밤 마을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예언자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네. 소름이네. 어쨌든 불길한 일을 계속해서 목격을 한다니까 본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원치 않게 타인의 죽음을 미리 목격하게 된 링. 끔찍한 환영에 괴로워진 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결국 집에 숨어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꾼 링. 그런데 마침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불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을 거예요. 축제를 취소해야 돼요. 축제를 취소하라는 링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링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협박했고요. 그리고 결국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야, 이게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불안하죠. 불안하다, 이거 진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축제 도중 정말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예언이 맞았네요, 링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좀 예방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 링을 죽이기 위해 링의 집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링은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링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유언장에는요. 제 시신은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은 당신들을 저주할 거야. 다소 무서운 유언을 남기고 링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후 링의 눈을 이식받은 사람도 링처럼 환영을 목격해 귀신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억울하게 죽은 링의 저주인가요? 링의 저주가 담긴 죽음을 예견하는 눈.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 링의 눈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누가 자꾸 눈에 이상한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낮에 초인종이 울려서 모른 척했는데 나가보니까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 현관문 그리고 초인종 옆에 쓰인 의문의 표시들. O, X, 그리고 3.
범죄 대상으로 점 찍어둔 집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범죄자가 미리 자신만 아는 표시로 그려둔 거라고 알려줬는데요. 뭐야? 자,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는 도시 괴담, 또 표식 괴담, 초인종 괴담 등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에 알파, 베타, X 등 뜻을 알 수 없는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이 표식 괴담이 그대로 재현돼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야?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중에 어떤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
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 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야.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요.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울렸던 걸까요?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호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자,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한다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혹시 안경 끼나? 가게에서 흡연이 안 되는데 담배는 피나?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괴담. 자, 그런데 괴담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던 A군 형제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K씨 일당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제안받은 것은 장기 매매였습니다. 겁에 질린 A군 등이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거죠. 웬일이야. 그러나 K씨 일당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배달해줄 사람이 아닌 가출 청소년들의 장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범행 직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 4팀에 의해서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죠. 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끔찍한 증상은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주일스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정신질환, 일명 코타르 증후군으로요. 좀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을 넘어서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평화롭던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를 막아섰고요.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너무 놀란 여성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진짜 좀비처럼 이 여성의 얼굴을 마구 물어뜯은 겁니다.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지만 이미 여성의 코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갔고요. 코를 잘랐어. 중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가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가요.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대.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루디 유진. 노숙자였던 로널드 포포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디 유진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요.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경찰이 쏜 총알을 맞고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6발이나 쐈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나 이미 피해자 얼굴의 약 80%가 뜯겨나간 상태였고요. 여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피의자 루디 유진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지만 부검 결과 마약으로 확정지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 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 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